흉노로 가는 동안에 말 위에서 자신의 처지를 담아서 비파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런 청아한 비파 소리를 듣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밑을 내려다보니 왕소군의 미모에 반해서 날개짓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낙안이라고도 합니다. 왕소군 하면 낙안이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에게 억지로 시집을 간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나라에선 버림받았으나 흉노가 사랑했던 여인 왕소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고대에 4명의 미인이 있죠.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입니다. 여기에서 왕소군을 제외하고 서시, 초선, 양귀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왕소군은 이 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이죠. 오늘 이 왕소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소군입니다. 이름은 왕장입니다. 정확한 생물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라 원제의 궁녀였고요. 원제가 기원전 76년에서 기원전 33년까지 있었던 사람이어서 대략 기원전 1세기경의 인물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의 호안이아 선유의 연지입니다. 여기에서 연지라는 것은 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방민족이었던 흉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민족이라 하면 대부분 흉노, 선비, 저족, 강족, 갈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흉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흉노족은 기원전 4세기경에 전국시대 역사서에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경 한나라가 세워진 초반에는 엄청나게 강한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흉노는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혹시 5호 16국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세운 나라가 바로 5호 16국입니다. 이 흉노의 왕을 선우라고 부릅니다. 이 흉노가 한나라 초반에 얼마나 세력이 강했냐면 한나라와 흉노가 전쟁을 하는데 백등산 전투에서 항고조 유방이 포로로 잡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라에서는 비단이라든가 살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혼인을 하는 조건으로 화친관계를 맺게 됩니다. 흉노 입장에서는 한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도 조공을 제공하고 적절하게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이 그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했습니다. 서로가 이득이었죠. 그래서 한나라와 흉노는 화친관계를 맺게 됩니다. 중국의 이민족 정책 중에 하나가 통혼 정책입니다. 일명 혼인 정책인 거죠. 이 혼인 정책의 희생양이 누구겠습니까? 주로 여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공주와 종실의 딸, 궁녀들이 바로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공주와 종실의 딸을 시집 보낼 때는 그 상대 국가의 세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항고조 유방의 부인인 여후가 자신의 친딸을 북방민족 흉노에게 시집을 보내야 됐을 때 너무나도 큰 슬픔을 못 이겨서 그 외에 종실의 딸을 입양해서 공주로 책봉하여서 대신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국가의 힘이 좀 약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왕의 후궁 중에서 왕의 승은을 입지 못한 궁녀들을 뽑아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왕소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소군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제 왕소군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몇 줄이 전부입니다. 역사서에서는. 하지만 그 후대에 많은 창작된 소설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야사적인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의 수많은 후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입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황제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모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황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황제의 눈에 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궁중화가 모연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수많은 궁녀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번거롭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직접 보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궁중화가에게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황제는 이 초상화를 보고 그날 밤 자신의 시중을 들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중화가 모연수였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모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뇌물을 주면은 좀 더 예쁘게 그려주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추하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왕소군은 어떠했을까요? 왕소군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줄 뇌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궁한 지 5년이 되도록 황제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황제의 눈에 들기만 하면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없는 돈을 긁어서라도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소군은 자존심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5년 동안 황제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 이런데 흉노의 14대 선우였던 호환야 선우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한나라 원제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는 통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호환야 선우일 때는 흉노가 옛날보다는 힘이 조금 약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주라든가 종실의 딸을 공주로 책봉해서 시집 보내기보다는 궁녀 5명 정도를 선발해서 선택하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보고 궁녀 5명을 선택하게 되죠. 이 중에서 뽑힌 한 명이 바로 왕소군이었습니다. 예쁜 여자를 뽑았을까요? 원제는? 아니죠. 그냥 뭐 초상화를 보고 대충 생긴 여자 5명을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연애를 베풀기 시작을 하죠. 연애에 나온 왕소군을 보고 원제는 그 미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초상화에서는 이러한 미모가 없었거든요. 왕소군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옆에 두고 싶어졌죠. 아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을 내가 흉노에게 보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련이 생기지만 어떻게 될까요? 선택받으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됩니다. 벌써 이미 연애에 나와서 시중을 들기 시작하거든요. 미련과 질투에 분노한 원제는 모연수를 부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연히 따졌겠죠. 사리사욕을 채운 모연수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참수 처형입니다. 저는 이 모연수와 원제의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직접 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환야 선우의 선택은 당연히 미모가 뛰어난 왕소군이었겠죠. 역시 남자들의 선택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일단 얼굴이 예쁘고 봐야지 선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소군은 비파를 안고 자신의 외로운 처지와 향수를 가지고 장안에서 흉노로 가게 됩니다. 흉노로 가는 동안에 말 위에서 자신의 처지를 담아서 비파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런 청아한 비파 소리를 듣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밑을 내려다보니 왕소군의 미모에 반해서 날개짓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낙안이라고도 합니다. 왕소군 하면 낙안이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전설로 전해지는 것이지 실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향을 그리워하고 원제를 그리워하는 왕소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는 소군원이라는 시를 지어서 그녀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현대에 와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춘, 래, 불사, 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추운 흉노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한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원제를 그리워하면서 애절한 감정을 동방규는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지금도 뭔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춘래 불사춘 이 말은 많이 인용을 합니다. 흉노에서 왕소군은 영호연지라고 불립니다. 연지가 아까 왕비의 위치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영호라는 말은 평화를 가져온다, 평화를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흉노에게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의미에서 영호연지라고 불리웠습니다. 흉노의 왕소군은 한나라의 문화 전파사였습니다. 한나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들을 흉노족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전하기도 하고 흉노 사람들이 한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하였습니다. 흉노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누린 것 같습니다. 흉노에서 왕소군은 아들 1명과 딸 2명을 낳는데 이들 또한 높은 신분에 속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걸로 추정을 해보았을 때 그녀가 흉노 사회에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호환야 선유는 결혼한 지 2년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소군은 본처의 아들인 다음 선우에게 재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엄마와 아들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북방민족에게는 수혼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혼제가 뭐냐 하면 부자 형제가 죽으면 그의 처를 아내로 삼는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치수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혈족을 단일화하고 재산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때에 친자식은 예외가 됩니다. 친자식은 예외가 되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이라면 혈통적으로 봤을 때 서로 남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혼제에 의해서 본처의 아들 선우와 재혼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딸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녀가 72세가 되어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안장이 됩니다. 이 무덤은 왕소군의 무덤이라고 전해집니다. 내몽고의 수도인 후허하우터라는 곳인데요. 이 왕소군의 무덤을 청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덮여 있는 것처럼 늘 푸르다로 해서 청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실제 무덤은 아니라고 합니다. 왕소군의 신발 한 짝을 묻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다른 무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무덤이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무덤 앞에는 왕소군의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호환화친이라는 말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한나라와 흉노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걸 비석에 새겨 놓은 것이죠. 평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왕소군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한나라와 흉노와의 평화적인 관계에 일조를 한 평화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북방의 야만인에게 시집을 간 고국 한나라와 원제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는 왕소군의 일생을 보면서 이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세옹지마입니다.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옛날 역사 속에서 여인들의 삶은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왕소군은 세옹지마라는 말을 새기면서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봤습니다. 긴 삶 속에서 눈앞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힘들 때 우리가 좀 더 웃으면서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들려드린 왕소군의 일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